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화, 올해 65살입니다. 평생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은퇴하고 지금은 작은 북카페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죠. 그런데 그날 제 손목이 꺾이던 순간 제 인생도 함께 꺾여버렸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존중받던 제가 며느리 손에 모욕을 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아들 지우와 며느리 설인이 그리고 7살 손녀 유빈이가 제 북카페에 놀러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음식과 간식을 준비하며 들뜬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책은 제 삶의 전부이자 오랜 벗이었기에 가족들과 함께 그 공간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하지만 저녁 무렵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유빈이가 아이들 코너에 있는 그림책들을 하나씩 꺼내더니 마구 바닥에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아이는 점점 더 흥분해서 책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재미없어요. 책 싫어요.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씩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유빈아, 책은 장난감이 아니란다. 할머니랑 같이 정리하자. 그런데 유빈이는 제 손을 뿌리치더니 더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싫어요. 할머니 싫어요. 그러더니 제 다리를 발로 차고는 또 다른 책들을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저는 35년간 교직에 있었던 경험으로 좀 더 단호하게 아이를 제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빈이의 양 어깨를 잡고 눈을 마주보며 엄한 목소리로 말했죠. 유빈아, 지금 당장 그만두렴. 할머니가 화내기 전에.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번개처럼 제게 다가와 제 손목을 세게 비틀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애한테 왜 그렇게 고압적으로 굴어요? 선생님 버릇 아직도 못 고치셨어요? 손목을 꺾는 통증이 뼈에 스며들었고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저희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더 아팠던 건 그 자리에 있던 아들 지우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들은 아이를 달래거나 상황을 정리하는 대신 오히려 제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엄마, 설인이 말이 맞아. 요즘 세상은 달라요. 그렇게 애한테 말하면 안 돼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평생을 다 바쳐 키운 아들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나무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꾹 참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날 제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깊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존엄이라는 이름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손목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쯤 지나 며느리는 다시 유빈이를 제게 맡겼습니다. 이번엔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아이가 또다시 다치면 어쩌나 온종일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죠. 하지만 할머니의 도리를 외면할 순 없었습니다. 아이는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싶다고 했고 저는 못 이기는 척 손을 잡고 나섰습니다. 처음엔 별 탈 없었습니다. 유빈이는 미끄럼틀을 오르내리며 까르르 웃었고 그네를 타며 하늘을 나는 듯 즐거워했죠.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사고가 터졌습니다. 아이가 정글짐 꼭대기에서 장난을 치다 발을 헛디뎌 그대로 아래로 추락한 겁니다. 손녀가 비명과 함께 땅에 떨어진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유빈이는 팔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팔은 움직이지 못했고 찢어진 이마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정신을 차리고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꽂히는 가운데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곧장 응급실로 달렸습니다. 심장이 입까지 튀어나올 듯 뛰었고 제 손은 피와 땀으로 떨려 멈추질 않았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아이의 팔을 보고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골절이네요. 엑스레이부터 찍고 이마도 처치해 드릴게요. 잠시 후 다행히 큰 수술은 필요 없다는 의사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이미 제 옷자락은 피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며 며느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이의 붕대 감긴 팔을 보자마자 며느리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도대체 애를 어떻게 본 거예요? 잠깐 맡겨도 이 꼴을 만들어요? 순간 귀가 멍해지고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응급실의 환한 불빛 아래 저는 한낱무능한 노인으로 낙인 찍힌 채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응급실에서 며느리의 손바닥이 제 뺨을 후려치던 순간 저는 단 한순간도 느껴본 적 없는 모멸감을 맛봤습니다. 뺨에 남은 화끈한 열기보다 더 뜨거웠던 건 제 안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조차 곧 차갑게 식어버렸죠. 피 흘리는 손녀 앞에서조차 저를 원망하며 모욕하는 그 눈빛은 더 이상 가족이라 부를 수 없는 적의 눈빛이었습니다. 아들 지우는 곤란한 표정만 지를 뿐 그 어떤 변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변호는커녕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며 달래기만 했죠. 설이나 진정해. 유빈이 괜찮다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편에 서 있다는 것을. 그날 제 속에서 무언가 돌이킬 수 없이 부서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 저는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마음속에 아주 단단하고 차가운 돌덩이가 자리 잡기 시작했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뺨에 손자국이 선명했지만 그보다 더 선명한 건 제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더는 참지 않겠다고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어 평소처럼 책을 펼쳤지만 활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남의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며 살아온 제가 정작 제 아들과 손녀 앞에서는 철저히 무시당하고 짓밟혔다는 현실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과 존엄, 그리고 제가 지켜온 모든 가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침탈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5시 저는 북카페 한 구석에 있는 작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손은 놀라울 만큼 흔들림이 없었죠. 그 안에는 아들이 결혼할 때 제가 보태준 집 보증금, 영수증과 사업 자금으로 빌려준 5억 원의 차용증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단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는 가족이기에 잊고 살려 했던 종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손은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차분히 펼쳤습니다. 아들의 서명, 보증인 도장, 그리고 변제 기일까지 모든 것이 법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다. 내 삶을 되찾는 일이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더 이상 자비로운 어머니도 참고 견디는 시어머니도 아닌 그저 자신의 권리를 찾는 한 명의 여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내일이 오면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결심을 굳힌 다음 날 아침 저는 북카페 문을 닫고 집을 나섰습니다.
거울을 보니 어제까지의 절망에 찬 노인은 없었습니다. 대신 35년간 수천 명의 아이들을 가르치며 단련된 차가운 이성을 가진 교사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무리 상대가 가족일지라도 적을 제대로 알아야 이길 수 있는 법이죠. 첫걸음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 단지 근처 떡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동네 주부들이 모여 수다를 떠는 정보의 중심지였죠. 떡 한 상자를 사며 주인 아주머니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우리 며느리 아세요? 309동에 사는. 아, 그 집 며느리요? 주인 아주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니더라고요. 동네 엄마들 모임에는 얼굴도 안 비추고 맨날 백화점이랑 에스테틱만 다니는 것 같던데 좀 거리감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하나하나 기록하듯 되뇌었습니다. 허영, 고립, 무책임. 이것들이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설명하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서툰 손으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을 검색하니 SNS 계정이 바로 나왔습니다. 비공개 설정이었지만 아들의 계정을 통해 게시물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죠. 사진 속 며느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파리의 고급 레스토랑, 발리의 리조트 풀사이드, 스위스 알프스의 호텔. 매달 해외여행을 다니는 여유로운 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십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코스 요리 사진들, 소파에 무심히 던져진 에르메스 가방들, 그리고 자랑으로 가득한 해시태그들. 저는 꼼꼼히 날짜를 대조해 봤습니다. 아들이 제게 사업이 어려워서 급하다며 돈을 빌려갔던 그 날들과 며느리가 호화로운 여행 사진을 올린 날짜들을 말이죠. 결과는 소름이 끼칠 만큼 정확했습니다. 아들이 제게서 돈을 빌린 바로 다음 주에 며느리는 해외로 떠났던 것입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의 화려한 가면에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파고들면 그 허영으로 쌓아 올린 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서 세상에선 심부름센터라 불렸지만 사실은 남모르게 정보를 다루는 해결사를 하고 있는 김도연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SNS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허영의 사진 몇 장은 며느리의 겉껍데기일 뿐 진짜 실체를 드러내려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남편이 사업상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받았던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김도연, 제가 10년 전에 가르쳤던 제자였죠. 당시에는 말썽쟁이였지만 지금은 민간 조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 때까지도 망설여졌습니다. 35년 교직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일에 제자를 끌어들인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도연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성숙했습니다. 저는 짧게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도연아, 선생님이 부탁할 게 있다. 사람 하나를 알아봐 주었으면 하는데. 내 며느리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진지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내일 오후에 뵙고 자세히 이야기해요. 다음 날 조용한 카페 한쪽 구석에서 만난 도연은 여전히 저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동안 겪은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손목을 비틀린 일, 뺨을 맞은 굴욕, 그리고 SNS에서 발견한 의혹들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도연은 말없이 자료들을 후려보다가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기본 조사는 잘 하셨네요. 구체적으로 뭘 원하시는 거예요? 진실이야. 그 아이의 진짜 과거, 재산 상황, 그리고 돈의 행방. 합법적인 범위에서 최대한 조용히 알아봐 주었으면 해. 도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리고 비용은 걱정 마. 필요한 건 오직 진실뿐이야.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은사님께 돈을 받겠어요. 다만 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가 감정적으로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고 이제는 진실이 주는 고통조차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괜찮다. 진실이 아무리 쓰더라도 거짓보다는 낫거든. 그날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며느리의 발자취를 하나씩 추적해갔고 저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북카페를 운영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쌓아 올린 화려한 거짓에 성이 머지않아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말입니다. 일주일 뒤 도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조사가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에 뵐 수 있을까요? 자료가 좀 많아서 직접 설명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가슴은 오래 잊었던 두근거림으로 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같은 카페에 들어서자 도연의 앞에는 두툼한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표정으로 그것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선생님, 미리 말씀드리지만 많이 충격적일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며느리의 행적 보고서가 가장 위에 있었습니다. 사진들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는데 저는 그 첫 장면에서 이미 숨이 막혔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시외의 한 고급 카페였습니다. 며느리가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잘생긴 남자와 마주 앉아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강릉 바닷가의 리조트 앞에서 그 남자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럽고 다정한 모습이었죠. 도연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 남자는 이정민이라는 사람인데요. 현재 강남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서린 씨와는 불륜 관계로 보입니다. 보고서를 넘기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며느리와 그 남자는 거의 매주 만나고 있었고 바닷가 여행까지 함께 다녀온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친구들과 여행 간다고 거짓말한 날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다음 장에는 며느리의 금융거래 내역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제1금융권은 물론 제2, 제3금융권까지 빚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카드론, 현금 서비스, 심지어 사채까지. 총 부채 규모는 3억이 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송금 내역이었습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이 이정민의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제게 빌려간 돈의 상당 부분이 며느리의 불륜 상대에게 흘러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생님, 이 부분도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 장에는 며느리의 가족 배경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늘 자랑하던 부유한 집안은 완전한 거짓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쪽방촌에서 알코올 중독자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고, 나머지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져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결혼은 단지 더 나은 삶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내 존엄을 짓밟은 며느리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시작한 일이지만 이렇게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봉투를 꼭 쥔 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었지만 제 눈빛은 다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결의였습니다. 도연아, 고마워.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곧 진짜 심판의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증거를 손에 넣고 며칠 동안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성급히 움직이면 오히려 상대방이 방어 태세를 갖출 수도 있었으니까요. 대신 평상시처럼 카페를 열고 책을 읽으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혔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속으로는 계획된 폭풍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들의 회사 근처까지 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겠니? 엄마, 갑자기 왜? 아들 얼굴 보고 싶으면 안 되나? 밥이라도 같이 먹자. 30분 후 마주한 아들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업 스트레스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무언가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근처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안부와 사업 이야기 등 별것 아닌 대화를 나누다가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시외 고급 카페를 갔는데 말이야. 아들이 커피잔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뭔데요? 거기서 서린이를 봤어. 옆에 어떤 멋진 남자랑 같이 무척 다정해 보이더라. 순간 아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입으로 가져가던 손이 공중에서 굳어버린 것입니다. 언제요? 지난주 목요일인가? 그 남자 참 배우처럼 잘생겼더라. 서린이가 그렇게 환하게 웃는 걸 처음 봤어. 누구야, 서린이 친구인가?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목요일이요? 그날 서린이는 대학 동창 모임 간다고 했는데 저는 일부러 당황한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 내가 잘못 봤나? 요즘 눈이 침침해져서 말이야. 하지만 정말 닮았던데. 그래, 내가 착각했나 보다. 하지만 이미 의심의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아들의 표정에서 확신이 사라지고 대신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확실해요? 서린이 맞았어요? 글쎄, 70% 정도는 확신하는데. 하지만 네가 그렇게 말하니 내가 틀렸나 보다. 그 후로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커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아마 서린이에게 연락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주저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지우야, 엄마는 이만 가볼게. 너도 바쁠 테니까. 네. 일어서면서 저는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결혼 생활이 아무리 좋아도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되잖니. 특히 돈 문제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말이야.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서재 책상 위에 도연이 준 증거 봉투를 가지런히 정리해 놓았습니다. 서린의 대출 내역, 다른 남자에게 보낸 송금 증명서, 그 남자와 둘이 간 여행에서 찍힌 친밀한 사진들까지. 그것들은 최후의 순간에 꽂아 넣을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그때 봤다는 남자 어떻게 생겼는지 더 자세히 기억나세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그냥요.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에는 이미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의심은 곧 진실을 찾아가는 길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끝낼 때라고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북카페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가족 회의를 위해서였죠. 작은 원목 테이블 위에는 도연이 건넨 조사 자료와 제 금고에서 꺼낸 차용증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35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학부모 상담을 수없이 해봤지만 이번만큼은 긴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시계 초침이 요란하게 귀를 때리던 그때 아들과 며느리가 나란히 들어섰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며칠 전보다 더욱 수척해져 있었고 며느리는 여전히 완벽한 화장과 명품 옷차림으로 무장한 채 당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무슨 일로 부르신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거만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들 지우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자꾸 저와 아내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의자에서 일어나 봉투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천천히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찍힌 사진, 바닷가에서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팔짱 끼고 걷고 있는 모습, 끝없이 불어난 대출과 현금 서비스 내역서, 그리고 그 남자에게 보낸 송금 기록들까지. 이게 뭐예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집어들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35년간 교단에서 단련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내의 진짜 모습이다. 지우야, 너희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어. 내가 번 돈, 내가 빌려준 5억 원, 모든 게 이런 데 쓰였다.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증거라고 내놓은 게 고작 이런 조작된 사진들이에요? 다 꾸며낸 거잖아요. 저는 눈빛 하나 흔들림 없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5억 원 차용증과 집 보증금 계약서였습니다. 이것도 꾸며낸 거냐? 내 남편과 내가 직접 서명한 법정 문서야.
내 평생 모은 돈, 내 삶, 내 존엄을 증명하는 서류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다시 들여다보다가 결국 고개를 푹 떨어뜨렸습니다. 설인아, 이게 다 사실이야. 정말로. 그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침부터 공들여 발라 올린 화장이 창백한 얼굴 위에서 어색하게 떠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들바들 떨렸지만 어떤 변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침묵 자체가 인정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한마디를 차분히 덧붙였습니다. 오늘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속지 않을 거다. 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내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것이고 내 남은 삶을 지켜낼 것이다. 그리고 유빈이는 내가 지키겠다. 북카페 안은 숨조차 쉬기 어려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덩그러니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아들 내외가 떠난 후 저는 홀로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길고 어려웠던 전쟁이 끝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굴욕의 세월은 끝났고 이제는 제가 선택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이혼을 했고 집 안은 오랜만에 조용해졌습니다. 서류에 찍힌 도장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지요. 하지만 법적 관계가 끊겼다고 해서 제 마음까지 단번에 가벼워지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어린 유빈이가 겪을 상처가 제일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처음 몇 달간 손녀는 밤마다 엄마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그 물음에 저는 차마 정직하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아이를 꼭 껴안아 주며 말했지요. 유빈아, 할머니랑 아빠가 항상 옆에 있단다. 다행히 시간이 흐르면서 유빈이의 울음은 줄어들었고 이제는 제 손을 꼭 붙잡고 초등학교에 가는 씩씩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생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아들도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이혼 후 그동안 가려져 있던 아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유빈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주말이면 저와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며 소박한 하루를 보내는 모습이 낯설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용서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몇 달 후 뜻밖의 장면이 제 마음을 또 흔들었습니다. 시장 길목에서 우연히 설인이와 마주친 것입니다. 한때 명품으로 치장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초라한 옷차림에 수척해진 얼굴로 길을 걷고 있더군요. 눈이 마주쳤지만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알 수 없는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미움도 동정도 아닌 단지 인간의 인생이란 이렇게도 변할 수 있구나 하는 허망함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유빈이가 제 앞에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만두 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아이와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이 아이의 웃음과 아들의 새 출발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65세 이정화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을. 그날 밤 북카페 창가에 앉아 달빛에 비친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웠던 겨울은 지나가고 이제는 따뜻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제 삶에도 마침내 진짜 평온이 찾아온 것이지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65세에 시작한 마지막 전쟁과 그 끝에서 찾은 새로운 봄의 기록입니다.